자, 오늘은 여러분 교재 372페이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유형별 연습 문제 재무회계 부분을 풀어보는 부분인데 이제 끝에 조금 남았습니다. 회계 변경에 관해서 TAT 2급에 추가된 이론이기 때문에 회계 변경 쪽에서 가끔 시험이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어떤 문제들이 나오는지 자주 나오는 유형을 한번 골라볼게요. 네, 2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회계 변경의 유형이 다른 것은? 자, 우리가 회계 변경에서 유형이 두 가지가 있다고 정리했었어요. 하나는 정책의 변경, 두 번째는 추정의 변경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1번 전액 회수할 것으로 평가한 매출 채권을 일부만 회수할 것으로 변경했다. 네, 우리가 매출 채권의 회수 가능 금액은 미회수, 회수가 불가능한 금액을 우리가 그 대손 충당금으로 설정하잖아요. 자, 우리가 그 사례에서는 없었습니다만은 대손 충당금이라는 것은 정책이 아니고 추정이에요. 우리가 외상 매출금의 뭐 1%로 추정한다. 아니면 2%로 추정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1번은 회계 변경 중에 추정에 대한 것이다. 다음에 2번 감가상각 방법을 정률법에서 정액법으로 변경했다. 예, 여러분 감가상각의 방법이라든가 내용연수라든가 잔존가치는 다 추정의 변경의 사례에서 우리 정리했었죠. 그래서 2번도 추정의 변경입니다. 그러면 3번을 보면은 재고자산의 원가 결정 방법을 선입선출해서 총평균으로 변경했다. 이것은 정책의 변경이죠. 그래서 답이 3번, 유형이 다른 게 3번이 되겠네요. 1, 2번은 추정이었고 3번이 정책의 변경이에요. 정책의 변경이 한 가지가 더 있었죠. 재고자산의 단가 결정 방법하고 또 하나는 유가증권의 매입단가 결정 방법. 요 두 개가 사례로 나왔었어요. 그 두 개가 다 이제 이 선입선출을 뭐 후입이나 총평균법으로 바꿨다든가 이런 것을 우리는 정책의 변경이라고 구분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4번 유형자산의 잔존가치를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변경시켰다는 건데 이 감가상각과 관련된 모든 것이 다 추정이라고 했죠. 그래서 4번도 추정의 변경에 해당이 된다. 이런 스타일의 문제가 회계 변경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문제예요. 3번도 한번 풀어볼까요? 다음 중 회계 변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회계 정책의 변경은 소급법으로 회계 처리한다. 맞습니다. 정책의 변경은 소급해서 비교식으로 재무제표를 만들 때에는 그 비교한 전년도 것도 고치라 그랬어요. 다음에 2번 재고자산의 가격 결정 방법을 선입선출해서 평균법으로 변경하는 것은 회계 정책의 변경이다. 맞죠? 3번 단순히 세법의 규정을 따르기 위한 회계 변경은 정당한 회계 변경으로 보지 아니한다. 맞죠? 4번 회계 변경의 속성상 그 효과를 정책의 변경 효과와 회계 추정의 변경 효과로 구분하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아래 것으로 하라 그랬죠. 아래 게 바로 뭐예요? 회계 추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를 정책의 변경으로 본다 했기 때문에 옳지 않은 것이 4번이 됩니다. 회계 추정으로 봐야 돼요. 뭐 다 그런 종류의 문제입니다. 예, 5번도 한번 볼까요? 아까 풀었던 2번과 똑같은 질문입니다. 다음 중 회계 변경의 유형이 다른 것은? 우발부채 추정이죠.
재고자산 진부와 추정입니다. 감가상각 관련된 거 추정입니다. 재고자산 평가 방법의 변경, 요거는 정책이죠. 그래서 답이 4번. 예. 이런 정도의 문제가 나올 거예요. 다음 페이지에서 다음 페이지에서는 11번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11번. 주식회사 한공은 다음과 같은 오류를 발견하였다. 회계 오류가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은 것은, 자, 어떤 오류였는지 보겠습니다. 전기의 기말 재고자산을 50만원 과소계상했어요. 그러면 기말 재고 금액이 과소되면은 당기순이익하고의 관계를 한번 따져봅시다. 기말 재고자산을 작게 잡으면은 매출 원가가 커지는 겁니다. 매출 원가가 높게 산정이 되면 이익은 감소하는 거죠. 원가가 높게 되니까. 그래서 이익은 요거는 당기순이익이 과소. 두 번째, 미지급 급여 부채죠. 이거에 10만 원을 과소계상했어요. 그러면 미지급 급여 부채 잡으면서 차변에 급여를 발생시켜야 되는데 비용을 작게 잡았다는 얘기예요. 비용 누락이죠. 10만 원. 그러면 비용을 누락시켰기 때문에 이익이 어떻게 영향을 미쳤을까요? 이익은 커졌겠죠. 과대 10만원 과대 표시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것을 보면은요, 미지급 보험료입니다. 20만원을 과소계상했습니다. 자, 보험료 비용이죠. 보험료 비용. 자, 보험료 비용을 과소계상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차변의 보험료를 보험료고 대변의 미지급 비용, 이걸 누락한 거예요. 그럼 비용을 과소계상하면은 이익은 과대하게 되죠. 비용이 과소계상됐으니까 이익은 과대하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이 지금 이렇게 되니까 과대한 금액을 더하면은 30만 원. 과대가 30만 원. 과소한 금액을 더하면 50만 원이죠. 그러면 50만 원이 더 크니까 20만 원 과소 계상된다라는 답을 찾아야 되겠네요. 답이 1번입니다. 당기순이익이 20만 원 작게 표시되는 거죠. 이렇게 답을 찾을 수 있겠죠. 자, 다음 장으로 넘어가세요. 내부 통제제도 문제. 내부 통제제도 문제에서 하나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부 통제제도 문제가 과거에는 한 문제씩 나왔는데 최근에는 거의 안 나오고 있으니까 하나만 풀어보죠. 제일 기본적인 문제 1번. 내부 통제제도의 목적 세 가지가 있었죠. 목적 세 가지 기억나실 거예요. 자, 목적으로 옳지 않은 거. 첫째, 기업 운영의 효율성 및 효과성. 이거 첫 번째 목적이었어요. 2번, 재무정보의 신뢰성 확보. 이게 두 번째 목적이었습니다. 3번, 우수한 신용 등급의 유지. 이러한 것은 내부 통제제도의 목적은 아닙니다. 4번, 관련 법규 및 정책의 준수. 이것이 세 번째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적이 아닌 거 하나 골라내는 거, 이거
이런 문제 가장 기본적인 내부 통제제도 관련 문제예요. 그 다음에 6번 문제 하나만 더 풀어보고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내부 회계관리제도 운영 책임에 관한 설명이다. 가와나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이랬는데요. 괄호넣기 문제인데 무엇은 경영진이 설계 운영하는 내부 회계관리제도 전반에 대한 감독 책임을 진다. 자, 경영진이 설계 운영하는 내부 회계관리제도 전반에 대한 감독 책임이 이사회에 있을까요? 고객에 있을까요? 예, 이사회가 되겠네요. 여기는 이사회가 들어가면 되겠고, 그 다음 무엇은 경영진과 독립적으로 내부 회계관리제도에 대한 평가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내부 회계관리제도의 적정한 운영 및 개선을 지원한다. 자, 회계평가를 수행하는 곳이 고객이 하나요? 감사가 하나요? 예, 감사가 하죠. 그래서 답은 2번이다. 이렇게 찾을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 재무회계 본문 정리한 거에 부족했던 부분을 유형별 연속 문제를 통해서 보충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부가가치세 이론으로 앞으로 또 나가겠습니다. 저기 앞쪽에 가셔서 부가가치세 이론 71쪽이 되겠는데요. 예.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부가가치세 이론은 FAT 1급 교재하고 비교했을 때 추가된 내용이 아주 조금이 있어요. 예. 그 부분만 뭐 1시간이면 다 이번 시간으로 다 부가가치세 이론은 끝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한번 쭉 우리 FAT 1급 교재에 있는 내용이지만 한번 내용을 쭉 지나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부가가치세 개념이 나와 있고요. 다음 장에 보시면 납세 의무자 정리되어 있죠. 그리고 사업자의 분류. 그 다음 페이지에는 과세기간을 정리해 놨습니다. 네, 그 다음 페이지 가볼까요? 납세지. 세금을 내는 장소를 납세지라고 하죠.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기본적으로 사업장에서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죠. 예, 그러나 예외도 있었죠. 주사업장 총괄납부 제도가 있고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라는 것이 있는데 이 두 가지 제도를 이용하려면 신고를 통해서 해야 돼요. 언제 신고해야 될까요? 75페이지 표에 보시면은 그 표 밑에 표 밑에가 아니라 그 표에 신청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하는 거예요. 두 가지 다. 그래서 주사업장 총괄납부를 적용받고 싶다든가 또는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로 적용을 받고 싶다라고 하면은 과세 기간이면은 우리 일반 과세자의 과세 기간으로 기준을 봐야 되겠는데요. 1기가 1월 1일부터 시작이 되죠. 2기는요. 7월 1일부터 시작이 되죠. 그러니까 지금 9월 달에 지금이 10월인가요? 그러면 10월 달에 신청을 한다 그러면 내년 다음 연도 1기 때부터 적용받을 수가 있겠네요. 네.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24년도 2기에 적용은 받을 수가 없죠. 벌써 2기가 3개월이 지나버렸으니까. 그래서 이런 거 우리 다 정리된 내용이고 다음 페이지에는 사업자 등록에 관한 설명이 나오죠. 사업자 등록에 관해서 우리가 이미 다 공부했고요. 다음 77페이지 재화의 공급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부가가치세법에서 재화란
어떤 것인가. 부가가치세 개념의 재화 개념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일반적인 공급과 특수한 공급이 나오죠. 사실 이 특수한 공급, 특수한 재화의 공급이 시험에서 이론에서 뭐 많이 다루어지는 편인데, 과거에는 이제 이 특수한 재화의 공급이라는 용어 대신에 간주 공급이라는 용어를 상당히 오래 썼기 때문에 간주 공급이라고 하는 용어도 여러분이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법에서 말하는 특수한 공급은 과거에는 간주 공급이라고 했고요. 유형이 크게 네 가지로 분류돼요. 자가 공급에 관한 특수한 공급과, 다음 페이지 보시면 개인적 공급에 대한 특수한 공급, 그리고 사업상 증여에 대한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걸 우리가 간주 공급이라고 해서 부가세가 과세되는 거죠. 실제로는 공급이 아니지만 과세하는 것을 우리가 특수한 공급이라고 표현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79페이지에서는 용역의 공급을 정리해 놨습니다. 우리 다 FAT 1급에서 충분히 정리한 거고요. 그리고 용역의 공급 밑 아랫부분에 재화의 수입을 정리해 놨어요. 수입. 재화의 수입. 재화의 수입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죠. 그러나 용역의 수입에 대해서는 과세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리하면서 지금 재화의 공급, 용역의 공급, 그리고 재화의 수입만 이렇게 정리했다는 거죠. 그러면 용역의 수입은 정리 안 됐다. 이 말은 용역의 수입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가면은 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에 대한 정리된 표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뭐 이거 추가된 내용은 아니에요. 이것도 추가된 내용은 아닌데, 핵심적인 게 뭐냐면은 이러한 그 부수되는 재화나 용역을 과세, 면세 이걸 판단할 때는요, 이 부수되는 재화 자체가 면세 재화라면은 주된 사업이 과세 사업이든 면세 사업이든 이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부수되는 재화가 면세이면 그냥 면세 적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부수되는 의미가 뭐냐면, 우연히,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우발적으로 공급한다고 볼 수 있어요. 여기 어떻게 표현을 했는가 볼까요? 여기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하는 경우를 지금 이러한 공급을 가리켜서 여기서 부수되는 재화와 용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개념에서의 부수되는 재화나 용역을 얘기하기도 하고, 또 한 가지는 약간 헷갈릴 수가 있는데, 교재 안에 들어있는 DVD 같은 거, 음반. 그러면 교재는 면세 재화이고 음반은 과세 재화인데, 거기서 주된 재화가 뭐냐? 음반을 파는 거냐? 교재를 파는 거냐? 라고 봤을 때 교재를 판매하는 거다. 그러면 교재가 주된 재화이고 음반이 부수되는 재화예요. 그런 의미예요. 그러면 부수되는 것은 주된 재화의 과세냐 면세냐 여부에 따른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책을 제조하는데 판매 가격이 결정되는데, 책값은 사실은 2만 원인데 거기에 DVD를 넣는 바람에 5천 원이 더 들어갔어요. 그래서 2만 5천 원에 판매하게 됐는데, 그러면은 이거를 과세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느냐? 2만 5천 원을 다
면세로 본다 이런 얘기입니다. 면세로 본다. 주된 재화에 따른다. 자, 그리고 이제 사업에서는 그렇습니다. 이 주된 사업에서는 과세, 부수되는 재화가 과세일 때는 그 주된 사업이 과세 사업자는 그냥 과세가 되지만 면세 사업자의 경우에는 면세를 적용해 줘요. 면세 사업자의 경우에는 면세를 적용해 준다. 이 점이 좀 다르죠.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거. 건물을 생각하셔라 이거죠. 자, 여러분 이제 주된 사업이 이 금융업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게요. 여기 설명이 나오죠. 밑에. 여기 나오는 금융업 또는 우리 같은 학원, 교육업. 자, 그러면 만약에 이 건물이 상하타 컴퓨터학원 건물이었다고 우리 소유의 건물이라고 가정을 하거나 또는 은행의 건물이라고 한번 봅시다. 그러면 금융업은 면세 사업이에요. 보험도 면세, 교육 서비스도 면세 사업자입니다. 그런데 이 보유하고 있던 건물을 이번에 처분하게 됐어요. 그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주된 사업에 관련해서 우연히 일시적으로 과세재화를 우리가 판매하게 되는 거예요. 매각하게 된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면세를 적용합니다. 이 건물에 부가세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런 개념 기억하시면 되겠고, 다음 페이지 81쪽에서는 이제 재화의 공급 시기에 대한 정리표가 있죠. 재화의 공급 시기 정리표 중요합니다. 이것도 다음 페이지에는 용역의 공급 시기가 나와 있고요. 용역의 공급 시기도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거래 장소 설명 나왔는데 거래 장소는 시험에서 별로 다루어지지 않죠.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83쪽엔 영세율 제도와 면세 제도를 정리해 놓은 표가 있습니다. 우리 FAT 1급에서 충분히 정리했고요. 면세 제도까지 85페이지까지 설명을 하고 있죠. 그 다음 86페이지로 가보면요. 과세표준의 개념. 부가가치세법에서 과세표준이 무엇이냐. 이미 정리된 거고. 그 다음에 87쪽은 항목별 과세표준의 포함 여부. 과세표준에 포함되면 과세를 한다는 거고요. 과세표준에 포함을 안 한다는 것은 과세하지 않는다 하는 거니까 그 기준으로 여러분이 이 표를 학습해 두면 되죠. 자, FAT 1급에서 다 정리한 거고. 그 다음 88쪽 재화의 수입에 대한 것이죠. 이것도 정리된 겁니다. 그 다음에 88쪽 밑에 매출세액 구조, 매출세액의 구조. 우리가 부가가치세 신고서에서 충분히 매출세액이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신고서 앞부분에서 연습을 했었고요. 다음 페이지 매입세액의 구조. 이거 역시 부가가치세 신고서에서 여러분들이 다 FAT 1급 공부하는 과정에 걸쳐서 실습이 다 이루어진 것들이죠. 자, 그런데 이제 TAT 2급에서는요, 우리가 이 매출세 구조에서도 그렇고 매입세 구조에서도 우리가 그 뭡니까? 부가가치세 신고에 관련해서 그 유형들이 나오잖아요. 매출 유형, 그다음에 매입 유형. TAT 2급은 유형의 출제 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아요. 우리 FAT 1급은 매출 유형에 11번 과세 매출, 13번 면세 매출, 17번 카드 과세 매출로 제한을 했죠. 출제 범위가 정해져 있었어요. 그 다음에 매입 유형에 가서는 여기 매입세액을 결정하는 매입 유형에 가서는 51번 과세 매입, 53번 면세 매입, 54번 불공 매입, 57번 카드 과세 매입, 이렇게 네 가지로 출제 범위가 딱 정해져 있었죠. 근데 TAT 2급은 정해져 있지 않으니까
이 매입세 구조도 훨씬 많은 데이터가 쌓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TAT 2급에서 이제 실무 수행할 때는 이거를 좀 더 세밀하게 우리가 공부하시게 된다. 또 실습하게 된다 하는 거 알고 가시고, 저 구조의 기본 형식은 이미 알고 있으니까 그냥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90페이지. 네, 90페이지에 이거 그 동그라미 2번이 있는데 이것은 매입세 구조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근데 여기는 이제 좀 추가가 됐어요. 뭐가 있냐면은 의제 매입세의 공제 제도에 대해서 이론적인 내용을 조금 더 보강을 해놨습니다. 실습에서도 이 의제 매입세의 공제 특례 제도에 해당되는 부가가치세 신고 사업자의 그 부가세 신고 사례를 시험에 자주 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좀 추가된 이론이니까 이거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 자, 먼저 의제 매입세의 의미가 뭐냐? 의미가 뭐냐? 그거는 요 앞 페이지에서 아마 나왔던 것 같습니다. 앞 페이지 의제 매입세의 의미에 대해서는 그 앞 페이지에 있는 요걸 가지고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네요. 89페이지에 동그라미 2번의 의제 매입세. 자, TAT 2급에서 실습 문제, 실무 수행 문제로 이거 아주 자주 출제되는 아이템입니다. 자, 의제 매입세액은 뭐냐? 사업자가 면세 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 가공, 재화한 것을 제조, 가공한 재화를 우리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가 있다 이거예요. 뭐 많죠 그런 게. 원재료는 농산물이나 그 수산물, 임산물 이런 건데 그것을 가공해서 만든 재화, 즉 제품은 과세가 되는 경우. 자, 첫째 식당업을 보면은요, 밥을 짓기 위해서 쌀, 농산물 면세단 말이죠. 김치 담그려면 배추, 무 면세입니다. 그런데 만들어서 밥을 판매하면은 그 밥에는 부가가치세가 붙어요. 김치 반찬에도 부가가치세가 붙습니다. 그 다음에 식당이 하나 대표적인 업종이고 또 하나 대표적인 업종이 뭐냐면은 통조림 제조업이 또 대표적이에요. 생선 통조림도 있고 그 다음에 과일 통조림도 있고 그렇죠. 참치, 꽁치 이런 통조림에다가 복숭아 무슨 이런 통조림. 그래서 그러한 우리 시험에서 이번 이 문제에 한해서는 우리 회사는 통조림을 제조하는 중소기업이다 라는 전제로 문제를 내기도 하고 우리 회사는 식당을 운영하는 법인이다 이렇게 문제를 내기도 합니다. 자, 바로 그러한 사업자에게는 어떤 제도가 있느냐 하면은 이 매입한 원재료가 원래 면세니까 부가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것이 사실은 없는 거죠. 그런데 의제하여, 의제라는 것은 있는 것으로 인정해주는 그런 제도거든요. 자, 그래서 면세 농산물의 매입가액에다가 소정의 율을 곱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제도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매입세액이 아닌데 어떤 기준을 정해가지고 매입세액을 일부 인정해 주는 거예요. 매입한 금액의 10%까지는 안 해줍니다. 매입한 금액의 일정 율을 정합니다. 자,
그것이 바로 의제매입세 공제제도인데, 이 취지는 뭐가 있냐면은 이러한 면세 농산물을 원재료로 해서 과세지화를 판매하는 사람들에게 의제매입세 공제제도를 적용하지 않으면은 부가가치세 부담이 좀 크기 때문에 그래요. 좀 크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두고 있다. 자, 그러면 다시 90페이지에 가셔가지고 공제 요건과 공제액의 계산, 공제 시기 이런 것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공제 요건 첫째, 과세사업자가 매입한 면세 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 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어야 돼요. 예. 그러니까 과세사업자이어야 된다 이거죠. 의제매입세 공제를 받으려면 자기가 생산한 제품이 과세 제품이어야 돼요. 예, 면세 제품은 해당이 안 돼. 두 번째, 그러면 면세 농산물 등을 받은 이제 원재료로 면세 농산물을 공급받았다면은 그 받은 금액에다가 일정률을 곱해가지고 우리가 그 매입세액을 공제해주는 제도니까 그걸 증명할 수 있어야 돼. 배추를 얼마치 샀다, 쌀을 얼마치 매입했다, 이거를 증명해야 돼요. 그래서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한데, 어떤 서류가 필요하느냐, 밑에 여기 주1이라고 여기 써놨잖아요. 그 주1에 있는 내용 한번 보시면은 의제매입세 공제 신고서라는 것을 작성을 하고, 이것은 무엇을 근거로 해서 작성하는 것이냐면은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여러분, 계산서라는 것은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자의 세금 계산서 대신에 발급하는 증명입니다. 계산서 합계표. 그 다음에 신용카드 매출전표. 그리고 등이라고 했어요. 등은 뭐냐면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준하는 것들입니다.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준하는 것에 해당되는 것은 현금 영수증, 그 다음에 체크카드 영수증, 이런 것이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준하는 증빙이에요. 그러니까 의제매입세 공제를 받으려면은요, 꼭 증명하는 서류를 받아놔야 돼요. 계산서 받아놔야 되고, 신용카드 전표 받아놔야 되고, 현금으로 셌으면 현금 영수증 받아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자, 만약에 오늘같이 장날 농민이 좋은 원재료를 팔고 있어가지고 우리 식당에 쓰려고 원재료를 농민한테 샀어요. 그러면 농민이 신용카드 매출전표 해줄 수 없죠. 현금 주고 샀어도 현금 영수증 발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 혹시 그냥 영수증은 해줄런지 몰라요. 그냥 영수증은 그것은 증명하는 서류가 되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식당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경우에 의제매입세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사업자를 상대로 거래를 해야 돼요. 마트나 이런 데 가서 사업자를 상대로 거래를 해야만이 의제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어민, 농민, 이렇게 비사업자인 어민이나 농민을 대상으로 거래했을 때 의제매입세 공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식당을 제외하고는 돼요. 식당을 제외하고 아까 말씀드린 제조업, 통조림 제조업, 여기는 어민이나 그 농민과 공급 계약서 같은 별도의 서류를 만들면 돼요. 그 서류에는 농민이나 어민의 개인정보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이름, 주민번호, 이런 개인정보를 말하는 거예요. 자, 아시겠죠? 네, 요거 챙겨두시고. 자, 그래서 공제 요건 두 가지입니다. 첫째, 과세사업자여야 되고, 두 번째, 매입 면세 농산물이나 농수산물을 면세 농산물을 공급받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있어야 된다.
다음에 그러면 공제액을 어떻게 계산하는가? 공제액 대상액이라는 걸 먼저 구하는데요. 면세 농산물 등의 매입 가액에다가 공제율을 곱합니다. 공제율은 주 2에 여기 밑에 이 표에 있는데 가령 음식점에 개인 음식점 경영하는 개인 사업자와 뭐 이렇게 업종별로 달라요. 유흥 음식점은 102분의 2. 그 다음에 개인 음식점은 108분의 8이나 지금 괄호 속에 있는 것은 당기에 적용되는 거예요. 현재 적용되는 게 109분의 9. 그래서 개인 음식점 업종이 가장 공제율이 높은 편이에요. 그리고 유흥업이나 음식점, 개인 음식점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자에게는 106분의 6을 적용합니다. 그러니까 통조림 제조업이나 이런 데는 공제율이 106분의 6이에요. 매입한 금액에. 자, 이것은 실제로 공제되는 게 아니고 공제 대상액을 이 방법으로 구한 다음에 한도를 체크해서 한도를 공제합니다. 그래서 한도가 넘지 않도록 하는 거죠. 자, 면세 농산물 등과 관련하여 공급한 과세 표준. 이것은 이제 그 과세 표준이라는 건 판매한 매출액이에요. 매출액에다가 한도율을 곱한 다음에 여기 있는 공제율을 다시 곱해요. 그 금액을 넘지 않도록 공제해 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계산을 이렇게 하라는 문제는 출제하지는 않습니다. 계산은 더 좋은 프로그램에 입력 양식에서 계산을 자동으로 해낼 거예요. 프로그램을 통해서 계산을 할 거고요. 원리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공제 시기는 언제 하느냐? 면세 농산물 등을 매입한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확정신고기간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제매입세액 공제는 예정신고기간, 확정신고기간 모두 신고가 가능하다. 자, 한도가 뒤에 제조업에 대한 공제율이 뒤에 따로 나오는군요. 제조업에 대한 공제율. 아까 제가 음식점만 봤네요. 음식점. 자, 음식점만 봤고 그 다음 제조업. 제조업이 중소기업으로 나오면 여기 104분의 4 공제율 기억하시고, 우리가 시험 볼 때는 둘 중에 하나예요. 중소기업 제조업 104분의 4로 나오거나 아니면 법인 식당 106분의 6으로 나오거나 실제 시험에서는 둘 중에 하나가 나옵니다. 자, 한도율 이렇게 계산한다는 거, 이런 한도율이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재활용 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 공제 특례 제도가 있는데요. 이 제도의 취지는 앞에 의제매입세 공제 제도의 취지하고 아주 비슷해요. 그래서 재활용 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 공제 특례를 적용받는 사업자가 누구냐면 중고자동차 매매업. 중고자동차 매매업은 개인들에게 개인들이 승용차 타다가 이제 승용차 바꿔야 되겠다 그러면 중고차에다 판단 말이에요. 그러면 중고차는 개인들에게 사요. 그러니까 증빙이 없어요. 개인이 승용차를 100만 원에 타던 승용차를 100만 원에 팔 때 중고차 회사에 100만 원 받았습니다. 받고 우리가 해줄 증빙이 없죠. 그러니까 중고자동차의 사업자 입장에서는 매입은 자료가 없는데 그거를 이제 자기가 팔면 사업자에게 대부분 판단 말이에요. 판매할 때는 전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가 많다. 그랬을 때 매입세액을 어떻게 인정을 해줘야 되느냐, 이런 문제 인정해 줍니다. 그 다음에 그 고물상 업종 아시죠? 폐지나 고철 같은 걸 모으는 사업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사업자들도
폐지를 주워오는 사람들을 보면 거의 다 개인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폐지나 고철을 개인들이 수집해가지고 그 사업자한테 팔 때는 증빙을 못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업자 입장에서는 매입을 증빙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사업자가 매출을 할 때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바로 그런 부분에도 매입세액이 인정돼야 되겠죠. 그래서 재활용 폐자원 등에 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 공제 특례 제도가 있다는 걸 알고 계시고요. 그래서 그러한 어떤 업종에서 이런 제도를 이용해야 되는가 정도만 알고 계십시오. 왜냐? TAT 2급에서 이거를 주제로 해서 시험 문제를 내진 않아요. 이런 제도가 있다. 취지는 의제매입세 제도하고 같은 취지다. 이렇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92쪽에 보시면은 이것도 이제 추가된 내용인데요. 우리가 FAT 1급에서는 이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이라는 그 건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수행 문제를 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FAT 1급에서는 불공은 내죠. 불공. 아예 공제를 받지 못하는 문제. 예를 들어서 접대하려고 선물을 구입하고 세금 계산서를 받았다. 그러면 여러분 매입 매출 전표에 54 불공으로 입력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불공은 내지만 안분계산 이거에 대해서는 출제하지 않는데 TAT 2급은 안분계산 그리고 안분계산을 하게 되면은 확정신고 때는 정산을 해야 해요. 안분계산과 관련된 게 또 정산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또 감가상각 자산이 만약에 안분계산에 해당이 됐다면은 그 내용연수 동안에 걸쳐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재계산이라는 걸 또 해요. 재계산. 그래서 안분계산건이다 하라고 하면은 정산 재계산으로 연결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공통매입세액에 해당되는 경우에 안분계산, 정산, 재계산의 절차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부속 서류를 먼저 보여드리면은 그러니까 오늘 뭐 서류를 작성하고 하는 실무 수행은 아닌데 이제 이론을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 이론을 좀 여러분이 좀 받아들이려면은 이 양식을 좀 보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자,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서라는 부속 서류가 있죠. 그래서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서에 FAT 1급은 여기 첫 번째 서식인 이것만 작성하는 문제를 내죠.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내역. 이거죠. 불공제 사유별로 이렇게 쭉 작성하잖아요. 이것만 출제를 하는데 TAT 2급에서는 안분계산 내역서, 정산 내역서, 요 뒤에가 지금 가려졌는데 이게 재계산이에요. 재계산. 이렇게 안분계산이나 정산이나 재계산 관련된 문제를 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실제로는 이론 문제에서는 별로 안 나오고 실무 수행 문제로 이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그 실무 수행을 하기 위한 개념을 좀 다져 놓겠습니다. 여기에서 자, 그러면 한번 개념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용하는 경우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서 구분을 하는 게 원칙이죠. 그러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 즉 공통매입세액은 총 공급가액에 대한 면세 공급가액의 비율 등을 적용하여 안분해가지고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게 얼마, 공제 못 받는 게 얼마로 신고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어떤 사업자에게 해당이 돼요? 겸용사업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용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는 이러한 애매한 부분들이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애매한 부분이 존재할 수 있다. 자, 운수업을 하는 사업자가 택시 운수업과 버스 운수업을 같이 한다고 본다면 버스는 면세사업, 택시는 과세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장치를 하나 샀어요. 세차 시설을 하나 했다고 볼까요? 회사에다가 세차장을 건설하는데 이 세차는 버스만 세차하는 시설이에요. 그러면 귀속이, 실질 귀속이 분명하죠? 그러면 매입세 공제 받으면 안 돼요. 만약에 세차장을 건설하는데 가령 5천만 원이 들어갔다. 그리고 그 건설업자에게 5천만 원을 결제해 줬어요. 그러면 부가세 500만 원, 5,500만 원을 결제해 줬다면 500만 원 매입세액은 공제받지 말고 그냥 불공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실질 귀속이 애매할 때 그게 뭐냐면은 세차장을 지었는데 똑같은 세차장인데 거기는 택시도 세차할 수 있고 버스도 세차할 수 있는 시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애매하죠. 실질 귀속이 체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뭘로 안분 계산을 해주냐면은 매출을 가지고 안분 계산합니다. 이 공급가액. 우리가 이번 과세기간에 택시 운행과 버스 운행을 해가지고 총 매출이 얼마였는데 이게 이제 총 공급가액이죠. 그 중에 버스 운행한 매출은 얼마? 그러면 그게 면세 비율이에요. 여기 보면은 총 공급가액분의 면세 공급가액. 버스로 벌어들인 수입이 면세 공급가액이죠. 그러면 면세 비율이 나오죠. 이번 과세기간에 그 공통 매입세액이 만약에 세차장 건설된 500만 원의 그 매입세액이 있었는데 그 세차장 관련된 매입세액이 그러면 그 500만 원을 총 공급가액분의 면세 공급가액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번에 과세기간에 10억만큼의 매출액을 냈는데 그 중에 버스가 3억이었다. 그러면 30%잖아요. 30%는 부가세를 공제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70%는 공제받는 거예요. 350만 원. 70%면 350만 원은 매입세 공제를 부가세 대급금으로 분개하고 못 받는 150만 원은 그 세차장 취득원가에 가산하면 돼요. 이것이 바로 안분 계산의 방법이고 개념입니다. 이해가 되셨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안분 계산이라는 것은 언제 하는 거냐면 애정신고 때 하는 것을 안분 계산이라고 하거든요. 애정신고 때. 만약에 우리가 이 세차장이 9월에 완공이 돼가지고 세금 계산서를 9월에 받았어요. 그러면 2기 애정 때 완공이 된 거네요. 그러면 10월 25일 날 부가세 신고할 때 이것과 관련된 신고를 하는 거예요. 이때는 안분 계산했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12월이 지나면은 2기 확정 과세 기간이 지났죠. 뭐가 달라져요? 공급가액이 달라지죠. 그러니까 2기 7월부터 10월까지를 모두 더해가지고 12월이죠. 7월부터 12월. 1기는 6개월이니까 6개월치의 공급가액과 6개월치의 면세 공급가액으로 이 면세 비율을 다시 계산합니다. 그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정산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애정 때는 안분 계산하는 것이고요. 제가 아까 안분 계산한 다음에 정산을 할 때가 있다고 그랬죠. 정산은 확정신고 때 하는 거예요.
확정신고 때 만약에 세차장이 완성이 됐다면 안분 계산은 없는 거죠. 그냥 바로 정산 6개월치 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근데 이 세차장은 구축물이다. 구축물이면 건물과 같은 거예요. 그러면 감가상각 대상이에요. 그러면 구축물 같은 경우에는 재계산을 해요. 예. 왜냐하면 과세기간이 계속 이어집니다. 구축물은 계속 사용을 하기 때문에 다음 과세기간에 또 한 번 계산해요. 이 면세 비율이 어떻게 변했나 해가지고. 그래서 정산을 다시 하는 것을 재계산이라고 보시면 돼요. 6개월 단위로 매 과세기간마다 다시 한번 계산하는 것을 재계산이라고 한다. 이렇게 흘러갑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밑에 거 읽어볼게요. 자, 안분 계산의 배제. 배제는 안분 계산을 안 해도 된다. 자,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통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한다. 네. 자, 첫째, 해당 과세기간의 총 공급가액 중 면세 공급가액이 5% 미만이면은 면세가 그냥 없는 걸로 보겠다는 거예요. 다 공제해 주는데 다만 공통 매입세액이 500만 원 이상일 때는 면세 비율에 관계없이 면세 비율이 아무리 낮아도 그냥 안분 계산해야 돼요. 그 얘기고요. 두 번째, 해당 과세기간 중에 공통 매입세액이 5만 원 미만일 때는 안분하지 말아라. 너무 작으니까 금액이. 공통 매입세 자체가 5만 원 미만이면은 안분의 대상이 아니다. 안분 안 하면 정산도 안 해요. 정산 안 하면 당연히 재계산도 없는 거죠. 다음 3번.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예. 자, 공통 매입 사업자지만 신규 사업자는 아직 과세관청에서 어떻게 보냐면 아직 면세 비율 이런 거 따질 때가 아니에요. 신규 사업자는 아직 자리를 안 잡았다고 그러죠. 우리가 자리를 안 잡았기 때문에. 그래서 면세 비율이 정확히 안 나와요. 언제부터 적용하냐면 다음 과세기간부터. 그래서 안분 계산을 신규 사업자의 첫 과세기간에는 안분 계산을 하지 않는다. 다음에 재계산. 네, 이 재계산은 이제 정산과 같이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서 재계산은 이제 감가상각 자산만 설명했는데 감가상각 자산이 아니더라도 정산도 합니다. 자, 감가상각 자산에 대하여 공통매입세액의 안분 계산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된 후 공통매입세액 안분 기준에 따른 비율과 감가상각 자산의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그 후에 과세기간 재계산한 때는 그 재계산 과세기간을 말하는데 그 과세기간에 적용되었던 공통매입세액 안분 기준에 따른 비율이 5% 이상, 이 비율은 면세 비율을 말하는 거예요. 5% 이상 차이가 나면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다시 계산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자, 정산은 무조건 하는 거예요. 정산은 무조건 하는데 재계산은 그 면세 비율이 5% 이상 차이가 났을 때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5% 안에서만 차이가 나면 미미한 차이니까 그냥 무시하고 가는 거예요. 5% 미만이면 5% 이상 차이가 나면 재계산해야 된다는 거. 여러분 재계산은 어떤 자산에 해당돼요? 감가상각 자산. 감가상각 자산. 그러니까 건물, 기계장치, 구축물 이런 것이 해당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추가된 내용, 여기 그 안분 계산에 추가된 내용 설명드렸고요.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또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쉬었다 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가 다 안 끝났네.